항상 낯설어요, 이렇게 박수 치는 게. 네, 오늘 그럴 분은 따로 있습니다. 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네, 김종욱 정치학박사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막 오자마자부터 혼나고 있는 김종욱 박사 모습 보니까 좀 뭔가 뿌듯하고 아 나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이따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정계한 스픽스 대표 요즘 점점 이 에스컬레이팅 되는 것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정말 오늘 제가 사실 이분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포포님께서는 오호 이분 뉴스 대우 PD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먼저 알아봐 주시는데 혹시 가족관계는 아닌지 궁금하지만 일단 우리 이분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호 평론가님 혹은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너무 좀 동안이시고 너무 젊어 보이셔서 좀 원래 젊으신 거 아닐까요? 부담스럽네요. 네, 일단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분뉴스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호 대표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네. 다시 한번. 제가 사실은 우리 포포님만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거 가족끼리 짜고 치나 보다 하려고 그랬는데 순시민님께서 오늘 이분뉴스 김대호 PD님 오신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시던데요. 요즘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하신 거예요, 저렇게 나올 정도면. 17만 몇천 명 되죠 지금? 많다. 정도 됩니다. 17만이고. 원래 기자님이신 거예요? 이제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쪽에 유튜브 세계로 뛰어들어서 몇 년 만에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이번에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에 혼자 비행기 타고 가서 지지하고 단독 보도하고 그리고 뭐 교민 간담회 이런 데도 어쨌든 잠입해서 또 들어가서 막 엄청난 잠입해서? 아니 잠입이 아니고 이제 들어가려면 경호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통과해야 되냐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그 교민들이 또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취재도 하고 그걸 알리고 특히 블레어하우스 있죠. 네. 그 공사 중이다 아니다 막 그 왜 블레어하우스에 자지 않고 다른 호텔에 네, 뭐. 숙소를 정했느냐 논란이 있을 때 단독 보도를 통해 블레어하우스는 공사 중이다. 폴란드 대통령이 잠을 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걸 미국에서 혼자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 분이에요? 예. 특수 보도를 하신 예.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진짜 멋있어요. 와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상파보다 나은 거죠, 훨씬 더. 그렇죠. 요즘은 지상파보다 우리 걸라. 아, 그런가요? 네. 또 욕도 먹었네. 아닙니다. 네, 자 강순영님, 네 반갑고요. 포포님, 짱님, 서진님, 순시민님, 솔비치님, 참 좋은 인연님, 킴 스페셜님, 네 김보중님, 평화지킴이님, HSK님, 금모래님, 윤연아님, 녹수녹수님, 참 좋은 인연님, BH1님, 김형도님, 네.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서 오셨고요. 제가 일부러 이분들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네, 조선지령님, 그다음에 BH1님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관세 판결 보도 대박 대호님 이러셨어요. 이것도 역시 하셨나봐요. 예, 항소심 이제 판결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 무효난 거. 네네. 그 전에 한번 다뤘었고 현지에서 그때 연방 법원에서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 부분 같습니다. 거의 특종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특종만. 대단하시네. 감각이 또 있으신가 본데 어머. 나 기분 나빠서 이거 안 할래. 조선지렁님이 노영이보다 100배 훌륭하다 이 기자님은. 뭐야 이거 아니, 조선지렁님 때문에 또 김대호 기자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수정해서 의견 올려주세요, 지렁님. 네. 게다가 솔비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나 봐요. 중간에 구독자 수도 안 오르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잘 살아남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셨나 보죠? 중간에 좀 고비가 있었나 보죠? 네,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올랐다가 이제 민감한 이야기 또 잘못 따라서 또 혼났다가 그렇군요. 웃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네. 웃는 목소리 우리 방송하면 이 사람이 잘하겠다 못하겠다 또는 내용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데 네. 실제로 윤석열 한남동 관저죠. 네. 거기에 갈 때는 한 달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아예 취재를 다 해가지고요. 그런 정도로 아주 열혈 취재기자 겸 PD 겸 이분뉴스의 대표 겸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뉴스 대학원생인가 그런 듯한데 이제 졸업하셨나요?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감자별님은 이분뉴스 채널에서는 좀 짠해 보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환칠하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성희님 알았어요. 네, 이름 드리러 온 거 아니까 본론 시작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하고 오찬을 하고 오찬이 끝난 다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하겠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우리 대통령님 너무 마음이 착한 거 아닙니까? 해달라 그러면 막 다 해주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김종욱 탄탄TV님. 예, 참 대통령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장동혁 당대표를 만드는 국민의힘, 그런 국민의힘과 협치라는 이유만으로 만나야 되고, 이거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맨 처음에 만나자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못 만나, 그렇게는 못 만나, 그래놓고 실제적으로는 단둘이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거, 그게 성사가 되니까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협치라는 큰 틀의 국민적 요구와 무관하게 장동혁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또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가 나오면서 엄청 이 정부랑 싸우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판을 깨는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저는 그런 걸 뻔히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협치를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전 그래서 뻔한 싸움인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도 갔다 오시다 그랬는데 한미 정상회담 잘 될까? 되게 고민스러워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성과 있게 끝났고, 네.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장동혁의 생각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나고 나면 왜 협치라는 얘기를 하고 왜 30분 동안 만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실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 사뭇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청보라님이 장동혁 대표님 아마도 잼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대통령실 오찬 영상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됩니다. 오찬 회동 이후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실 이 정계한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주는 것, 이것은 다른 속뜻이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적극적으로 또 보자고 했을까?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급해졌죠. 처음에 이제 대응을 좀 잘못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보자라고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일단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취재 내용이고요. 장동혁이 이제 지금 뭔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또 읽힙니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는 순간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전환길과 관련된 이제 이런 일련의 발언, 행동 이런 것들과 이제 결별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 두 번째, 그 만나는 형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 자, 이게 영수회담이냐 아니면 지도부 회동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절묘하게 형식을 일단 민주당의 동의를 구하고 그 뒤에 이제 만나주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한 형국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 쪽에서 보면 장동혁이 협치의 공간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거국극단 세력과 이제 절연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압박, 그러면서 이제 외연을 좀 넓히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보면, 장동혁 쪽에서는 나도 이제 당대표로서 확실히 입지를 굳혔다. 협치든 아니든 그 자리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맞짱 또는 맞다이 또는 어쨌든 이제 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데서 오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훨씬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래, 영수회담 나도 제안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니 받아들이겠다. 만나자.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에 대해서 김종욱 우리 탄탄TV 대표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결과가 어떤지 좀 두고 보자고 하지만, 이미 이제 기세에서 상당히 눌린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협치 모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동혁은 당의 기류와 흐름과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나달라, 단독으로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일단 면이 쓴 것이고요. 대통령은 면을 세워주면서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에게 나 대통령으로서 정통성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또 인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호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계산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 누가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이시바 총리 만나고 네.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한국 돌아왔더니 빌 게이츠가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러다 갑자기 장동영 만난다. 와, 아 이거 조금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쪼그라드는 느낌이니까? 네. 솔직하게? 그래서 아직 지금 급이 대통령 급이 완전히 달라져서 네. 요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가시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바로 말해님께서 장동혁 당대표 말 다 들어주면 버릇 나빠져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김대호 대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드는 생각은 이거네요. 그리고 김대호 대표님 제가 오늘 처음 봤지만 대통령을 따라서 미국 갔다 오더니 나도 대통령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생각하는 게 좀 나랑 다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이재명 대통령 그 국격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네. 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요즘 국민의힘 대표님은 조금 죄송한데 거기보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크게 보면 정치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효과. 대통령이 이제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 형식도 만족시켜주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 인정할 거냐 말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천박한 수준의 문제 인식 이런 것을 일단 일거에 제거할 수 있고 네. 장동혁을 키워줌으로써 장동혁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스스로 개척할 것인지는 부수적인 장동혁의 이익일 뿐이고 이제 정치 전체로 보면 일단 여야 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직접 만났다 단독 회동까지 했다 나이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선수 다 떠나가지고 이제 이런 면에서 정치를 진일보 시킨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누가 이제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냐 대통령의 통권 정치가 앞으로 정치를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이런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는 김대호 대표의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정치를 일단 이제 진척을 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먼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자, 그냥 가자라고 이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 범인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대통령 확실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장동혁이 계산을 잘못한, 오히려 장동혁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좀 그게 왜냐하면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실제로는 가서 이상한 얘기 하고 오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과 약간이라도 뭔가 서로 예를 들면 스킨십이 있다거나 말이 좀 서로 같이 합쳐지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왕대고 난리를 치겠죠.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게 걸려 있습니까? 내란 수사부터 시작해서 소위 정당 해산의 내용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내부에서 뭐라 그럴 거냐면 단호하게 싸워야지. 네가 한 얘기가 있잖아. 장동혁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거다. 정치특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다. 뭐 장외에서 얘기하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진격해야 한다. 이거 북한에서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막 했단 말이에요. 네. 전 그렇다면 가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깔아놓은 협치판에 본인이 노는 순간 돌아와서 너 네가 주인인 줄 알아? 너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전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인 이유는 완전히 그 판에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슬슬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은 가서 싸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싸우고 나오는 순간 국민들 같은 경우 저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볼 땐 특검 수사가 더 탄력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이 이걸 왜 받았지? 제 같은 경우 계산상 좀 약간 계산 안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국힘 내부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장동혁이 바뀌고 있다. 어제도 제가 취재해 봤을 때는 장동혁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이제 긍정의 의미로서 바뀐다. 부정의 의미로도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에 와서 대표를 내보니까 이거 유지 운영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친윤에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반윤, 한동훈을 비롯한 김문수 자,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도 저도 없는. 그럼 스스로 홀로서기 해가지고 본인의 체급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쪽도 야, 장동혁 너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 왜 못 지켜? 너
자,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제 이런 선택을 어쨌든 장동영이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당에서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겠지만 지금 장동영이 대통령 만나는데 어떤 워딩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 전환길이 시키잖아요. 전환길이 인정을 받겠냐고요. 일단 회동을 하는데 전환기를 시켜요? 참. 전환길은 자기가 뭐 자기를 품어야 대통령이 된다고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서 장동영이 만난다고 하는 이상 주문이 들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빅스피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의 기초 광역 포함해서 30개를 지금 내놓으라고 한다요. 아니 그러니까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가 30개 내놔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못 받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장동영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부를 단속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자기가 끌고 가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지도 못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세력과 손을 잡는 순간 보나마나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장동혁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취재가 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 손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되 당대표로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그렇게 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회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아무나 시비를 걸기가 어려운, 이것이 네. 이제 장동영의 계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하기 전에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참 매우 유연하다. 이렇게 그 바뀐 정치 인생을 살펴보면 그래서 아마 당대표 되고 나면 또 달라질 것이다. 내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동훈 대표 옆에 있을 때도 비슷했는데요. 네. 아까 김종욱 박사님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여쭤봤어요. 주변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 장동혁 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분들은 솔직하게 맨날 답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 미용실 단골이라서. 그런데 딱 한마디 안 했어요. 걔가 대표가 될 수 있었으면 김문수 이길 거면 걔가 대선 나가야지 왜 김문수가 나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그 미용실 분이 좀 우쪽이에요? 우파 쪽이에요? 아주 우쪽입니다. 저보고 맨날 꼬셔요. 뭐라고요? 자주 좀 와. 그나마 내가 여기서 조금 덜 빨개. 그러면서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또 네. 존재하다 보니까 자기의 무언가 내가 이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회동을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황을 딱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 그 꿀이 이렇게 딱 엎어져 있을 때 파리가 거기 가가지고 쭈끔쭈끔 막 먹다가 날개가 붙어가지고 못 날라왔고 결국은 거기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이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들을 생각해서 말한 건 절대 아니고 갑자기 나의 뇌리를 막 그런 게 스쳐 지나가더라.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조금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전통이 있거든요. 네. 윤석열 말 안 듣는 당대표는 다 날라갔어요. 옛날에 그랬죠. 지금 윤석열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만 뭐 전환길부터 예를 들면 대리인들도 쭉 옆에 깔려 있고 말씀하신 고성국을 비롯한 유튜브, 극우 유튜브들도 존재하고 있고 또 언더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의 유연성을 이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장동혁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쭉 구축하고 있는 그 전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려면 서로가 조금씩 내놔야 되는 건데 이걸 내놨을 때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장동혁을 내버려 둘 것인가. 네. 그래서 장동혁이 이걸 왜 받았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당대표 좀 하고 나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도 그랬고 김기현도 그랬고. 아니, 잠깐만 이건 좀 따져야 되겠네. 아니 정치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데 왜 받았냐고, 왜 장동혁한테 탓을 해. 이렇게 해서 정치를 제대로 돌려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연성은 내 좋게 말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변할 거다.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좋은 정치가 되니까 우리 기대 좀 해보시죠. 그리고 좀 거국단하고 좀 선도 좀 끊고 장동혁 저렇게 해서 당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협치라도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니 나 그렇게 좋은 뜻을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당대표 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고 되고 나면 또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 확실한 이런 거는 주위의 뜻이었습니다. 주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장동혁의 변화예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정말로 정무적으로 딱 판단하면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단독 회동도 합니다. 오케이 가보자 이제 이렇게 됐죠. 저 그럼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만. 자, 장동영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 해야 된다. 법사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법사위 정말 대단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었던 때하고 없었던 때가 다르죠. 우선 있었던 때 특히 김용민 의원,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사고치고 도망 왔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부분과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혼자 이 소위를 청문회를 진행하시니까 청문회에서 이미 우리 소위에서 이미 의결했는데 일반적으로서 표결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십니다. 자, 그리고 중개 허가 불허 요구하셨는데 이게 바로 나치 독재입니다. 지난번에는 중개를 꼭 해달라고 하시고 오늘은 또 중개를 하면 안 이게 된다고 바로 나치 독재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야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정상형을 국민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줘요? 이게 바로 나치 독재고요. 네, 이제 나경원 지킴이 곽규택 의원 또 손 들고 나섰어요. 네, 앞으로 계속 잘하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에 누가 재미있는 걸 보려면 법사위를 많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근데 저는 저걸 보면은 오 진짜 또 화가 나요. 맞아요. 제일 궁금한 게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과 안건 산정을 주로 이렇게 해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잘 쓰는 전략이 쪼르르 나갔다가 또 쪼르르 들어갔다가 이걸 제일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아, 그게 전략입니까? 그렇다는데요. 네. 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그게 전략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저 사람들이 안건이 상정되진 않았어도 국민의힘에서는 민생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상정하려고 했는가 그 리스트를 한번 공개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더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거죠. 이 검찰 수사관, 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들 3명이 나와가지고 이 띠지가 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답을 했는데 와, 진짜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그 산소 박사 1962년생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김정민 여자 수사관 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여자 다른 수사관 2명은 해답지 보고 대답하다가 걸려서 압수당하고 이희동과 검사도 뒤에 앉았을 때 둘이 대화한 것도 걸려서 김용민 의원에게 경고받았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서영교 의원이 이제 그 압수된 거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해라. 비읍시읍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아는 그 비읍시읍입니까? 병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멘탈의 붕괴냐 이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로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냐. 바로 지금 이제 긴급 체포해서 정말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나는 검사들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누가 이제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야, 수사관들이 더 해. 검사하고 오히려 한 몸이 돼서 움직일 때 보면 더 어처구니 없이 그냥 막 한다는 거. 왜냐하면 기소되더라도 또 봐줄 거니까. 이런 인식이 워낙 많이 깔려 있어서 아, 저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구나. 오히려 검사들이 물정 모르는 줄 알았는데 수사관들이 저렇게 띠지를 본 적이 없다고요? 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나오지 말든지 나오면 정확하게 얘기하든지 야, 이거 그냥 한독성이 돼서 이번에 끝까지 막아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라인이 누군지 정말로 신흥석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인지 부장검사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오늘 매우 컸다 이렇게 그 말씀드립니다. 담당 검사는 사표냈죠?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걸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 친구가 나와서 그 띠지를 어떻게 네, 했냐 여자 그 수사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 보는데 그 모든 일에는 이제 보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시한 상사가 있고 같이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는 커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뒤에 실체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근데 뭐 이게 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띠지를 누가 없애겠어요? 이걸 어떤 그 간이 부은 인간이 띠지를 없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띠지가 없어진 건 조직적인 검찰의 하이라키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 없애야 돼. 이걸 없애야지 우리의 범죄, 더 큰 범죄를 숨길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해서 작은 범죄를 하자라고 결정이 된 거고, 작은 범죄를 했을 때에는 그 작은 범죄가 큰 문제가 없이 성립시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양아치 같은 집단이죠. 가장 아래에 있는 수사관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그 부장 검사인가? 그 담당 검사 같은 경우 뭐냐면 이거 그대로 그대로 원본 그 상태로 보존하도록 해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이 잘못된 건데 그 수사관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것처럼 계속 한마디만 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명백한 거죠. 제가 볼 때 조직적인 은폐가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냐? 가장 힘이 없는 하급 수사관들이 책임지는 맞아요. 양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양아치 조직이지. 맞습니다. 띠지 분실 관련해가지고 당시 접수 및 확인 담당이었던 이 김모 수사관 관본권을 자기가 개수한 것은 인정한다. 근데 띠지를 푼 기억이 없다. 관본권 띠지를 없었는지는 나 기억이 안 나도 돈을 샜는지는 기억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김기표 의원이 물어보니까 나는 기계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또 돈을 샜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띠지를 묻게 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 게다가 매일 다른 압수물을 보기 때문에 그 압수물만 특별히 기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범죄 집단이잖아요. 두 와. 가지로 나눠봐야 되죠.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것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죠. 이거 다 잡아 넣어서 정말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하나. 두 번째, 이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거짓말로 계속 가면 결국 불가지론, 답이 없네.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 남는 게 있죠. 특검은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끝까지 부정하는 것이 들켰을 때 오는 이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위협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아예 인정하지 말자. 야, 너 혹시라도 불면 너 죽어. 너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 그 경우에는 네가 지금 끝까지 부인했을 때 오는 피해보다는 혼자 한 사람이라도 발설했을 때 오는 그 집단적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기다려.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아무리 오래 가봐야 5년 이상 못 간다. 그리고 수사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거 했다가는 끝장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특검도 이것에 대한 이제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수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 불러서 하나만 확인하면 될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와서 이거를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진술이 엇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결과는 나와 있어. 이걸 가지고 기소했을 때 과연 자 재판부에서 또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것이냐 아니야. 나중에 가면 이게 그냥 결과는 있는데 과정이 사라져버리는 집단적인 증거인멸에 워낙 능숙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그렇게 조작해 왔으니까 나쁜 놈들이죠. 저는 솔직히 그 여자 수사관들이 너무 거짓말을 좀 천연덕스럽게 잘한다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솔직히 뭐 압수물에 관본권, 띠지가 있는 그 관본권이 사실 있는 게 5천만 원. 이게 그렇게 그냥 맨날 보는 압수물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5천만 원 본 적 있어요? 미안해요. 소문지길래 미안해요.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 말고. 5천만 원 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아니, 제가 관본권. 궁금한 게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왜 나한테 아, 물어보시는 변호인 출신 유명하신 네, 네, 분이니까 네, 네. 궁금한 게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게 우리가 약간 시키긴 하죠. 그렇게 말하라고. 그게 무적이에요? 이게 나중에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상황을 벗어납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죄를 받습니까? 좀 어떻게? 아, 그건 이제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말이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데 남의 기억 속에 막 머릿속에 들어가서 헤집어 볼 수도 없고 위증죄는 실제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 거짓말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인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주관적인 기억을 헤집어서 막 머릿속에다 뭘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약간 않는다고 천하무적이죠. 예. 했는데 예.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아니, 기소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법률적인 현실과 진짜 살아가는 현실은 다른 것 같아요. 오죽하면 맞아요. 장경태 의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수사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아니 2023년도 처음 입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수사관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닐에 쌓인 돈 봉투를 받아본 적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내가 말한 질문을 거 해요. 똑같잖아. 예.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답을 못 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비닐봉투에 이렇게 쌓여 있는 돈 5천 원짜리 뭉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까 말씀한 저는 너무 다양한 어떤 증거품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기억하죠.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얼마나 많이 주문을 넣겠어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주문 안 넣어도 본인들이 알죠. 수사관들이니까. 아니, 워낙. 모르니까 또 앞에 거 아래 보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네. 처음부터 서로 다 입을 다 맞췄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조직적인 증거 은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이걸 확인할 방법은 매우 어렵고 난감하다는 거죠. 내부에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관봉건 띠지를 없앴다는 점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최초에 가져왔을 때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찍죠. 영상으로 촬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없앴다면 이미 범죄 행위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통상적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는데 관봉건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으면 국가기관 외에는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걸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해요. 그러면 자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면 아 이게 어떻다 저떻다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작업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나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검사까지는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수사관들이야 충실하게 자기 업무에 집중하는 분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제 가까운 선배도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아니다. 이거는 집단적으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같이 죽자가 아니고 같이 살자고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어떤 명령체계에서 다 움직여서 정말로 집단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조력자가 돼서 국회에 나와서 거짓 증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네, 수야님께서 수사관들 반드시 처벌하고 그 죄값을 감옥에서 치르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한 검사도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셨는데 아 진짜 그냥 막 빠져나가는 것만 다들 공부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관봉권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건진이라는 사람이 걸려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가장 높은데 지시사항이 없이 이런 증거를 갖다가 인멸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땐 이 사건은 검찰의 본체인 거예요. 검찰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위 수사관까지 일관되게 어떤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게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들의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판 선거에서 그거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계속 저항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게 된다면 국민들이 아, 저 당연히 저게 없애야 돼 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저는 이제 수사관 가족들이 지금 이 방송 보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으시겠죠. 이게 이 사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마지막에 누구의 건진이 끝이 아니잖아요. 건진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거죠. 그것이 김건희일 거 아니에요. 김건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아니면 국정원이었을까? 아니면 한학자입니까?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뿌리는 국정농단 세력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자신의 가족이 희생을 당합니까? 검사야 지가 변호사 하면서 정말로 로펌에 가거나 어디 큰 데 가서 돈 엄청나게 벌려고 저 이상한 라고 하는 그 사람도 미쳐 돌아가지고 말이야 5일 해먹고는 수십억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따위 짓을 해먹는 예를 들어 검사가 원래 저들은 그런 거야. 사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버려. 양심도 뭐 정의도 아예 없다. 수사관들은 자기들이 얻을 이익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 동조하냐고요.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왜 사진이 없어요? 왜 영상이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진과 영상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걸 왜 자기가 덮어서서 이렇게 범죄 혐의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정말로 9급으로 들어갔던 7급으로 들어갔던 검찰직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네. 왜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하느냐고. 가족들이 당장 말려야 되지. 이게 무슨 정의고 진실이고 상식이냐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장경태 의원이 그 김모 수사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니 본인 이거 받은 적 없잖아요. 비닐봉투로 된 거 받은 적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수사관이든 검사든 이미 증거 인멸해서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못 해요.
이 수사관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범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상식적인 거지. 내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이건 강압에 의해서 증거인멸에 대한 공범 관계를 만들어버렸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진짜 개떡 같은 예를 들면 조직인 거죠. 네, 조직은. 맞습니다. 예. 여기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박사님이랑 대표님 두 분 김건희 특검에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오늘 정언함 듣고 야 이들의 조직이 이런 수준이구나라는 비판, 감정의 표현 뭐 이런 거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이런 걸 보면 국가가 썩어도 얼마나 썩었어요.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케이스로 그리고 이런 사례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용납이 됩니까? 특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는 국회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정도 나왔는데 야 이 사람들은 뭐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킨 대로 움직였을 뿐이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나라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네.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자기네들이 적어놓은 그 프린트해온 인쇄물 그 띠지 관련해가지고 수사관들이 이제 보고서 읽다가 걸렸던 그건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1번 띠지 폐기 여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 그다음에 고의가 없다고 대답해. 근데 이건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다음에 지시부재. 이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한테 아무도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적은 없어.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관본권이라는 사실, 띠지의 중요성, 개수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별도 지시 없으면 우리는 피의자 이 띠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없고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게다가 두 번째 기억과 인지의 문제라고 변명해라. 하루에 내가 수십 건에서 100건 정도를 접수하고 다양한 압수물이 있고 다양한 포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평범한 사건 중 하나에서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면 반드시 기억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아예 그냥 정답을 적어 갖고 왔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본인들이 여기다 적은 거 폐기 남들 다 폐기해 비읍 시읒들아 이렇게 쓴 거. 나는 진짜 이게 이 젊은 수사관들이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향후에 난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네. 이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본인이 작성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작성했고 그 사람도 자기가 작성해서 둘이 일요일 날 집에서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참네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 둘이서 이렇게 은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거 아무런 문제 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관여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걸 적어서 일요일 날 그거 같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될 하던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럼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최종적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내부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냥 전가의 보도 같은 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제가 미친 짓이죠 이런 얘기들. 근데 우리 PD가 너무 착한 것 같은데요. 저 밑에 다 자막이라 그랬잖아요. 수사관들 친절하게. 예상 답변으로 남들 다 폐기 XX들아 저거 이거 뭐예요? 비읍, 시읒. 비읍 시읒이라고 썼어야지. 비읍, 시읒. 응, 우리 PD님도 너무 착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도의적 책임은 공감하나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자. 지시 체계가 부실하고 규정이 애매하다고 하자. 당시 관본권이라는 단어는 들은 적도 없다고 하자. 아니 관본권이란 말을 왜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사에도 나오고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살면서 관본권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관복이라는 얘기 듣는 사람 별로 아는 사람 잘 없죠 네. 실제로는. 아니, 일반인들 중에서 네. 너 이번에 관본권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해볼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쓴 게 맞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관본권에 대해서 네. 그만큼 특수한 건데 아, 기억이 특수한 나지 건데. 않는다고 일관을 그치. 하잖아요. 예. 저는 관본권 받으면 평생 기억할 것 같아 자랑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나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님께서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궁금한 거는요. 왜 저 수사관들이 자기네들이 다 안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알아요. 왜요? 이게 물론 이제 검사하고 이 수사관들하고는 사실 직급 체계가 달라가지고 서로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그 자기네들의 상사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얘기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향후에 이 공무원 생활도 잘하려면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밀접한 듭니다.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럼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공모하면 범죄에서 처벌받지 않아.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안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들끼리 작정만 하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고 그걸 믿으니까 저런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더 안 좋은 거지 진짜. 맞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거 있고, 법무부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검 지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정성 법무장관이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국민들이 지금까지 검사가 했던 행태하고 수사관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행태에 대한 절망감은 체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정성 법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이유가 뭐예요? 상식으로 돌아가자, 정의를 바로 세우자, 공평과 형평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나라가, 그리고 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해체를 하는데 기능적으로 어디에 두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논쟁이 있고, 거기도 우리가 법적 감정이 좀 실려서 가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이거 해체 안 시키면 진짜 안 될 집단이다 라는 생각이 오늘 수사관을 보면서 더 많이 드는 게, 이게 뭐냐고, 나라를 이게 집단적으로 다 나서가지고 미친 자들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하나연님께서 스픽스 대표님 2030 대표로 이분 뉴스 불러주셔서 너무 좋아요. 어머 하나. 진짜 인기가 많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갑자기 열심히 막 그 토하고 있는데 지금 열변 나오지 갑자기. 네. 이렇게 이게 내가 이렇게 기운을 좀 뺏는 이유가 네. 여기 어떤 분이 정기환 대표님 혈압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노변도 진짜 열 안 받아요. 이거 검사들이 저는- 이렇게 행패 부리는 것보다 더 막 내가 열이 저는 너무 열받아요. 저는 그리고 좀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예. 열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사실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나올 줄 몰랐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이 상황을 4월 달에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1월 달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근데 아무도 그 체계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해 왔다는 거. 그런데 오늘 국회 나와가지고 이 당사자들이 너무 미안합니다만 뻔뻔한 태도로 나는 몰라요. 몰라. 니네가 한번 뭐 확인해봐. 입증해봐. 이따위 태도로 나오는 거. 또 이동 검사가 증거인멸을 막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가 진짜 힘든 이 상황이 됐다는 건 너무 기가 차고 혈압이 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이거 인정하면 네. 다 죽으니까 혹시라도 네. 문제가 되더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 다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여기에 집단적으로 다 배팅을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배팅했으니까 확실하게 배팅의 결과를 지금 특검에서 정말로 실력으로 증명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발본색원의 자세로 저는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싹 보따리로 싸가지고 한쪽에다 폐기시켜 버려야죠. 서영교 민주당 의원, 건진법사 수사 담당했던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 전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을 향해서 여러분은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건진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뭐 만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냐고요, 그 띠지가? 몰라요, 나도. 그 띠지가 어디로 갔냐고요? 사진과 영상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사관들한테 들어봤을 때 사진과 영상이 있을 텐데 그거 어디 갔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닐도 소리 날 텐데. 둘째치고 최초에 그걸 찍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압수물 할 때 압수물을 2m로 자기가 박스에 넣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채정부터 하는데.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는요, 띠지가 분실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분실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당시 검찰이 이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대검에서는 남김 수사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신 전 지검장, 남부지검장 퇴직했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만큼 이번에 아마 수사 대상에는 오를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제발 좀 제대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요. 화나죠, 화나죠. 그 관봉권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거지 않습니까? 왜 나오세요? 예, 매우 특별하죠. 근데 그 건진법사인가 하는 그분한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띠지가 왜 중요하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담당관이 확인하고 액수 다 적혀 있다면서요. 네. 건진법사 그분 말고 다른 데도 가 있을 확률은 없나요? 관봉권이. 관봉권 원래 통일교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서도 엄청 나왔어요. 예, 관봉권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사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누구한테도 나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은 좀 타당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다가 그거는 확인이 안 되나요? 어디도. 확인이 되지. 그러려면 띠지와 이제 이걸로 확인할 수 있죠. 띠지로 당연히. 확인하지 이게 예.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인데 그래서 지금 관봉권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관봉권이 있는 돈을 통일교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못 봤죠. 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이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뭘 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제가 소설 한번 써드리면 해외로 거대한 자금이 밀반출되어서 그쪽에서 뭔가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대가를 주고받고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면 정말로 수사권만 있으면 우리가 짐 싸들고 김종욱 대표나 노영희 변호사하고 진짜 수사권을 주면 그거 한번 해보겠다. 누가 상설특검이라도 해가지고 관봉권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통일교에 있는 그 관봉권의 규모가 왜냐면 윤영호는 지금 다 불고 있으니까 그 일련의 번호 사진 저는 윤영호는 사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하죠. 그 안에서. 왜냐면 관봉권이 그만큼 들어오면 관리자 쪽에서 보세요. 이 돈이 5억인지 10억인지 100억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지금 사진이나 자료로 보관 안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들고 나가면 끝장나는데. 그리고 또 부인이 또 재정국장이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알수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면 이걸 받았다는 것은 어딘가서 빼돌려 줬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이 통일교가 지금 한학자가 종교적 탄압, 개뿔, 무슨 종교적 탄압이에요? 이렇게 비리를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당원들 몰아주고 해외에 수천억 원대의 그 자금 지원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했던 자가 무슨 종교 탄압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차라리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관봉권 상설특검은 하라.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딱 자료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정말 수사 잘 하시고 확인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김진일 씨 이 장모 집에서 나온 이유한 그림에 대해서 김진일 씨가 사달라고 해서 내가 그냥 사준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매간매직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게 오늘 또 난리가 난 얘기인데 사실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김상민 도와줘라 이런 또 그때 당시에 통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죠.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거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성품을 봐서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도움을 준 사람. 저분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 사람 하는 말은 어쨌든 방송에 있으니까 한번 본 거고요. 왜 근데 저걸 틀을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김상민 관련된 게 지금 막 발언하는 게 없으니까 찾다 보니까 저게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이 1억 원을 주고 샀다는 것도 지금 시가가 1억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주려고 샀느냐 아니면 평소에 갖고 있던 거를 1억 2천에 샀다던데. 그러니까 아니 갖고 있던 거를 그때 필요하니까 요걸 주면 한 10억 20억짜리로 맞출 수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걸 그 시점에 사서 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 뭔가 갖다 주지 않으면 공천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했을 거고 뭐 방송 나온 김에 저도 들은 이야기 하나 하면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부기 이게 한 700만짜리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이 국가조창기조의 부회장이었거든요. 이봉관 씨가 회장이었죠. 회장이고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때 주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통 기독교회라고 해야 됩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 하여튼 우리 그 개신교 쪽으로 선을 닿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연결했던 분도 제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건희가 지금 주술적 요소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배용 위원장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이배용 위원장의 이 이제 활동력은 상상 초월이에요. 대단해요. 이제 그러니까 방송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건희가 이배용 위원장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했어요. 진짜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요. 한학자랑 비슷하네요. 3대 어머니인데 한학자는. 자,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족보가 이상해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는데 왜 이배용은 그럼 이거를 검거부기를 갖다 줬을까? 신세를 진 쪽은 김건희가 훨씬 더 신세를 많이 졌다는 게 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김건희가 이배용한테 신세를 졌다고요? 왜냐하면 개신교계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이봉관은 국가조차기도 회장이고 부회장인데 여기에서 연결했던 사람이 지금 나오는 김땡땡 목사. 김장한 목사잖아요. 뭘 그걸 땡땡을 해요? 예, 다 아는 그런 얘기를. 연결들을 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름 다. 아니 이름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연결선은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었지만 이것이 명예훼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연결해서
기독교계 그 순복음교회부터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결의 핵심 고리 메신저가 이배용 위원장인데 왜 이배용이 그러면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받든 안 받든 갖다 줬느냐라고 하는 것은 노영 변호사 놀라지 마시고요. 결혼할 때 생각해 보시오. 자기를 제일 아끼는 어머니라고 했던 사람한테 어머니가 뭘 줍니까? 금비녀, 금가락지. 아 그래요? 엄마가 줘요 그런 거? 아니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딸이 엄마 결혼하거나 우리 엄마는 안 이제 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거를 이렇게 보통 주는 우리 일종의 전통 관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도저히 이배용이 김건희한테 이것을 줄 만한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가벌로 따지면 대선 전에는 이배용이 훨씬 더 많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메간 매직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정신적으로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배용 씨가 줬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그, 수사무바가 됐어요. 되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오늘 좀 이제-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그렇게 좀.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이제 가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배용이 이제 그렇게 줬다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준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건 김건희가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말을 정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취재력으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위치로 본인이 갔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이배용과 관계가 있었고 아주 이 좋았는데 얘기인 그때는 거죠? 신세를 졌지 아, 김건희가. 김건희가, 예. 근데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가벌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이배용이 김건희한테 잘 보려고 갖다 줬을 수도 있죠. 그 과정도 이제 가능한데 가설이 어쨌든 두 사람은 매우 특수한 관계였다. 대선 전후에.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이배용이 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배용이 왜 그러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떠나버렸느냐? 예,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제 떠나버렸잖아요. 네. 부끄러워서 떠났느냐 아니면 본인이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김건희에게 할 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대신 해주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연락이 지금 안 되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조건 매간매직으로 이걸 갖다 주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역할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메신저와 그리고 이익을 보는 쪽과 그리고 부탁을 하는 쪽이 각기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되게 독특한 이런 취재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요. 근데 우리 처음 복잡한 들어봐요.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동의가 되는 게 저도 그게 동의가 됩니다. 이쪽 캠프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건 이쪽 캠프에서는 이배용과 김건희가 어떤 관계인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배용이 그러면 이것만 했겠어요. 중요한 자리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엮여 있다고 이야기를 그러더라고요. 하고 아유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김상민으로 다시 돌아가면 김상민이 1억을 줬다는 것이 권력 관계가 바뀌고 나서 안 갖다 주면 안 된다라고 줬을 수도 있고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그냥 사놓던 거 1억 2천만짜리 갖다 줬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김건희는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을 받아 먹는 낼름낼름 먹는데 너무나 익숙했던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김상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다. 또 나올 거라는 거잖아 지금. 계속 아니, 예를 들면 줄줄이 메가매직. 김상민이 이것만 갖다 줬겠어요. 지금 들킨 게 이건데. 아니 이철규 의원하고 김정재 의원하고 그 서로 통화 주고받은 거 나왔잖아요. 나오잖아요. 엑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공시가가 한 캠프 접수하는데 3억에서 5억의 공시가다. 나 단수 공천 받게 해달라. 둘이서 아주 이상한 대화 나누는 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지금 국정농단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놈이 있어요. 이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또 이제 고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가 그 포항에서 어떤 성만 놈이 알리지 10억 갖다 준다고 2억 받았다 못 받았다 해가고 온데 난리 법통이 내서 그것도 지절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돈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줬다는 놈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는 왜 전화했냐고 막 내한테 고소 고발을 하는데 야 너 그러면은 박땡이 누구가 시켜가지고 니 갖다 준 거 아니냐 그 정은 나왔다 라고 가지고 절대 아니라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는 자가 있었는데 지가 그게 아니면 나한테 설명을 했지. 그걸 누가 자랑하고 다 자랑하고 댕겼다고 이게 공천 받으려면 얼마 갖다 주면 된다고 나이가 자 더 심하게 얘기할게요. 나이 불문하고 돈만 많으면 된다고. 그럼 나이 70 넘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해먹겠다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런데도 나이 불문하고 돈만 갖다 주면 된다고 누가 선전하고 댕겼겠어요. 다 돈만 갖다 주면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도 의심받는 것이 거기에 뭐 수무장 말씀. 아니 다 아는 사람에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거기에 가서 민태균이 누구하고 또 만났대요.
만나니까 어떤 뭐 정말로 인사가 보스백 알죠? 골프 칠 때 갈 때 큰 가방 들고 가죠. 거기에 돈으로 보이는 꾸러미를 들고 왔는데 명태균이가 그 사람한테 날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하면서 꾸지점에서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럼 돈다발 아닙니까 거기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추경호가 뭐 연결돼서 뭐 박모가 그거가 뭐 20억을 줬다 30억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돈꾸러미를 들고 가서 거기에서 작당질을 했다. 범죄가 인정이 되든 안 되든 모르지만 다 돈판이라는 이야기예요. 돈만 와. 주면 되고 막 명품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헤쳐먹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명태균 씨는 근데 왜 그 돈을 안 받았대? 너무 작아서? 지는 그놈하고 뭐 이렇대요. 이 새끼. 예? 아이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저희가 하도 취재를 많이 해가 이번에 저희가 경찰 조사 받다가 녹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가 찾아내기도 어렵고 해서 차라리 그 증언을 해줬던 분을 다음 전에 방송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번 하라고 본인이 직접 그분이 하시겠대요? 하겠대요. 다음 주 나올 때 한번 들어보죠. 아 요즘에 정계한 예. 대표가 고발 몇 번 당하더니 말을 못해요. 아 이거 등치가 안 많이 나가냐 왜 그러는 너그래 거예요? 고발. 요즘 동접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말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다 실망해가지고. 누가 고발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유 뭐 됐습니다. 명태균 씨 플러스 등등등이죠. 에이 참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예, 왜냐 왜 궁금해? 자꾸 팬들이 자기 말을 해야지. 맞아 물어보려 그래요 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학습 평론을 네. 아니 여기 유명한 이상하게 분들이 배우러 왔나 봐, 자기가. 쏟아내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왜 그림이었을까? 왜 시계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많은데 왜 이 검사는 그림이었을까? 제가 그래서 요번에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네.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관심 있는 게 그림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과연 이게 궁금한 게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 작품 평가액이 20억에서 30억이다. 그랬더니 다음 주 되니까 10억이다. 그랬더니 오늘 되니까 1억에 구매했다더라. 이게 자꾸 내려가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될 게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취재를 하고 왔던 게 2015년도에 코바나에서 자코메티 로스코 엄청난 미술계 거장들 그 전시회를 했는데 15만 명 와서 보고 갔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시로 꼽혀 있거든요. 그걸 코바나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 오페라 게이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직접 가봤어요. 네. 그래서 가봤는데 유일하게 한국에 50여 종의 작품을 국립미술관 워싱턴에서 보내줍니다. 오.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데 나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개인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뮤지엄 투 뮤지엄으로만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거 했는데 작품 평가액만 2조 5천억을 그럼 어떻게 얼마 안 된 전시관이 유일하게 대여할 수 있었느냐.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개인은 상대해주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럼 그 뒤에 도대체 적어도 문체부 이상의 급이 나서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런데 KBS 미디어가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사실은 전주인 그 저기 뭐야 아이다 월레 KBS에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오페라 그 네. 투자 유치 관련해서 약정을 좀 이상하게 체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4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가 나중에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코메티전 뭐 이렇게 얘네가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요번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잠깐 이제 짚고 가면 뮤지엄 네. 투 뮤지엄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정말로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미술관과 미술관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네. 그 누가 이제 됐겠느냐 뭐 소문은 쫙 나 있죠. 왜냐면 작품 평가액이 2조가 넘어서 그러니까 그거 너무 세네. 움직이는데 보안이랑 이게 전용기가 다 따로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일반인은 할 수 없다라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네. 지난 종묘 차담회 때 김건희 씨가 사적 사용했다라고 논란이 됐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그 미술재단 아들이랑 같이 일행들을 만났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때 방문했을 때 네. 질 바이든 여사한테 선물 같이 방문했던 데가 그 미술관이고 선물도 그걸 두 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그런 자가 대통령의 영부인이 돼서 청와대에서도 미술품을 구매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없었을까? 아 특활비로 이제 그런 막 고민과 막 궁금증이 막 솟구치는데 김건희 씨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특활비도 안 주고 그래서 돈도 없고 액세서리 살 돈도 없어가지고 제가 취재가 필요하다고 전문적인 취재가 아니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 취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 하여튼 오늘 보도 보니까 JTBC가 보도한 게 2023년도 1월 달에 김상민이 준거로 돼 있는데 이 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점에 두 가지 정도가 불거졌는데 다음 총선에는 검사들 차출할 거야. 이런 보도가 불거지기 시작했었고 아하. 또 하나가 1월 달이 검사 인사철이었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김상민이 본인은 뭐 김건희가 돈 내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죠? 한방 자생병 예를 들면 검사들의 부인들 쪽 라인으로 돈이 좀 많으면 그쪽에서 검사는 검사의 권한이 있고 또 윤석열과 가깝고 김건희도 가깝고 근데 나는 여기서 더 성공하고 싶고 근데 하필이면 우리 처갓집은 돈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 안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루트이고 그것으로 자기가 승진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가 공천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거의 확인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한동훈, 주적인 한동훈 때문에 그게 안 된 거고 안 되니까 애따 국정원 특보나 보낸 정도의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거의 김건희의 나라죠. 그 상황을 보면. 김건희가 이제 이게 돈을 먹는 방식도 한번 보라고요. 돈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림을 먹잖아요. 명품을 먹잖아요. 명품은 값이 안 떨어져요. 보관하면. 김건희는 명품 받은 걸 다 창고에 넣어놨을 거예요. 제가 뭐 이것도 방송에 처음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검에 제보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가까운 분한테. 김건희 지금 보석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는 누군가가 특정해서 저한테 제보를 한 게 있어요. 그쪽을 꼭 봐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일단 제보가 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받아가지고 한 가보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받는 거는 다 지금 그러니까 투자의 효과가 가장 큰 것. 명품 요즘 500만 원 사면 한 2년 뒤 가면 700만 원, 800만 원 돼 있어요. 그 이자가 붙는 거 아니에요. 금은 오르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투자의 상품으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요. 금값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거린값 거꾸로 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거린값 안 내려가요. 그렇죠. 김건희 이걸 처먹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더 되는 거를 처먹는 습관이 있다. 이거 먹는다고 하면 안 돼요. 처먹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화가는 늙으니까. 그러면은 명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0만 원짜리 이런 건 저한테 물건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300만 원짜리는 400만 원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루비통 같처럼 뭐 한 2천만 원, 3천 원 이런 거죠. 시계 1억짜리 이런 거는 금방 20% 30% 오르는데 그냥 아예 그걸 보관을 해요. 5년, 10년 정도 2배까지 갈 수 있는 이거 자체가 보석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명품은 명품 가격을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명품을 처먹고 그림을 먹는 거는 그림값은 안 떨어지고 이제 이런 걸 하니까 갖다 주는 놈들이 다 그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중고품의 가격이 더 올라간지 일단 이해를 아니 중고가 못하겠습니다만.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관리를 거죠.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를 잘 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시점에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롤렉스 시계에 투자한다 이렇게 20대 젊은이들이 하는 이유가 사서 한 번만 딱 차고 똑같이 그대로 보관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 명품 재테크라고 있는 것이 아예 그걸 사면 줄을 서서 사서 집에 보관해 놓는 것이 은행에 현금 넣어 놓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네. 것이 있는데 이제 돈을 처먹는 수법도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좀 맞아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예를 들면 유경옥 전 행정관이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가 얼른 옮겼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확인이 안 될까요, 아무리? 우리 막 영화 보면 막 CCTV 다 확인해가지고 어디로 다 확인하잖아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신정환 교수 얘기에 의하면 아마 특검이 그거 특정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뭐 사실은 필리핀 ODA 얘기도 나오고 이게 권성동 의원이 필리핀 특사로 가면서부터 이상하게 필리핀 쪽에 그 ODA 자금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예 그냥 직접 불러다가 대놓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에 가서 공사할 데도 없습니다. 수지가 안 맞습니다. 얘기했더니 삼부건설하고 대우건설이 한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었대요. 삼부랑 대우는 할 생각도 원래 없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나서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우리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ODA 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게다가 또 조사회피처로 소문난 인구 38만 되는 또 나라가 있대요. 그 멕시코 밑에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나라가 거기다가도 또 돈을 막 이렇게 막 갖다 뿌려주고 이까짓 거 뭐 그림 1억 뭐 근거 보기 이딴 건 사실 정말 수준도 안 맞는 그런 건데 그렇게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그냥 별거 별거를 다 안 가리고 그냥 다 섭취하고 흡수했다는 게 나는 정말 너무너무
욕심꾸러기에 소화불량 될 텐데 왜 그런 짓까지 했나? 이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정신병적 수준인데요. 크고 작은 거 다 처먹고 그러니까 다 먹었다는 외국에 이제 보내는 것도 만약에 권성동이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오데이 자금을 나가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수료라는 게 10%에서 20% 자동으로 떨어지는 네.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해외에서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과거부터 이어져 있는 한 놈이 있어요. 이 새끼 어쨌든 조져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일종의 브로커입니까? 이게 브로커가 아니고 거대한 이제 일종의 자산 가지고 국가 돈 다 빼돌려 놓고 전국에서 조직 호루라기 불면 2만 명 지가 다 부를 수 있다는 이런 자가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저는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 끝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 있을 때 진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든지 국가수사본부든지 이제 어느 순간에 국가가 정상화될 때 과거에 어떤 놈이 어떻게 헤쳐먹었는지를 찾아낼 때는 제보하고 따져서 정말로 발본색은 해야 된다. 그들은 외국에 나가면 떵떵거리고 있고 어떤 놈은 목사로 쳐다니면서 지가 선교 활동이고 어떡하고 학교를 세웠느니 말았느니 이런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자 이들에게 연결이 되고 이 자금이 나가서 거기에서 활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어쨌든 특검이 지나고 나면 수사 한번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목숨 걸고 수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필리핀, 캄보디아 뭐 이런 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나쁜 놈들을 잡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 대표는 지금 외국에서 이 관리해주는 그 특정 인물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었죠, 저는 누군지. 들었죠. 이제 들었는데 이게 뭐 이제 들은 이야기만 있고 뭐 그 세계는 다 그러면 일치단결해가지고 한 목소리만 냅니까? 거기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재산 문제는 없겠어요. 다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 돈인데 이 돈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따지고 할 것도 있을 거고 그 관리해주는 과정에서 조용히 있겠냐고. 야, 그럼 김건희는 잠이 안 오겠네. 그 돈이 외국에서 돌아다닐 생각하면. ODA는 ODA이고 저는 마약이 진짜 궁금해요. 이 마약 사건. 평택 마약. 야, 이게 장난 아니고 평택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렇게 예를 들면 사건을 무마시켰으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고 구조잖아요. 저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 문제와 아니 근데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건강과 이 완전히 이거를 해치는 그런 짓을 그렇게 막 나서서 했다는 게 저는 정말 솔직히 좀 너무 자기들이 마약과 전쟁까지 했어요. 한동훈도 마약과 전쟁을 했고 윤석열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 그런 수사를 잘했던 사람이 다 좌천되고 그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 그 당시 대통령실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누구든 조직적으로 소위 공권력이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말만 나왔지 한 발도 못 나가는. 그러니까 왜 해외에는 ODA, 국내에는 마약 이런 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진실은 다 안 밝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 돈은 누가 먹은 거야? 네.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 말씀하시는 김 박사님을 좀 아니 말 끝나고 나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피디님이 어디 가셨나? 그래서 요즘 뭐 한패로 노는 수사기관 뭐 그거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수사했던 기관들 요즘 진짜 사람 못 믿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도 외관상 확실히 한데 수사기관들이 하는 행태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는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이런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이 정상화됐을 때 반드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다시 수사시켜야 됩니다. 마약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김대호 대표님 오늘 한 말씀 하시죠.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실제로 뵈니까 신기했고요. 네. 너무 열띤 토론을 하시는 게 이게 유튜브로 시청하는 거랑 이 앞에서 보는 거랑 이분들의 열정과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내용을 평론을 하시는 거야. 전 대표가 이분을 왜 모셨나? 아니 이제 이렇게 하면 와서 이제 젊은 이제 유튜버들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이제 정치평론가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성장해야 맞습니다. 되고 사회를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야, 이게 제가 알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이렇게 해서 막 긁어내는 막 내용들을 긁어내는. 진행을 오히려 잘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통일교 그 입당해서 2, 3만 명 국민이 입당했댔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선거가 끝났어요. 그럼 그 조직 활동했던 수만 명은 이제 뭐예요? 뭔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역할들을. 계속해서 그 당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하계 씨가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야식이나 술안주가 당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뉴가 뭘까요? 바로 족발이죠. 특히 오늘 같은 불금에는 족발과 편육 이렇게 한잔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스펙스에서 특별히 족발과 편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아예 그냥 실체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그 저기 노트북 위에 한번 올려놓고 대표님이 아까 김건희 네. 뭐 이렇게 누구죠? 여기 처먹는다고 얘기해가지고 네, 뼈 없는 순살이라 먹기에도 정말 편한데요. 여기 족발의 쫀득함을 극대화시킨 편육까지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네, 순살 족발 4팩 총 600g 그리고 족발 편육 4팩 총 600g 이렇게 총 8팩을 드립니다. 가격은 단돈 35,900원입니다. 와, 이건 진짜 싸네요. 김정욱 박사님 그거 한번 들어주죠. 드시기 전에. 요거 한번 좀 화면에. 이렇게 박사님 비춰주시면 저렇게 해서 이제 한 팩이 4팩이 되는 겁니다. 조개 한 팩 내용이고요. 좀 전에 이게 우리가 2점은 먹었는데 요런 것들이 150g씩 8개로 딱 별도 포장이 돼 있어요. 네, 제주도 흑돼지고 족발도 좀 보여주세요. 예, 흑돼지고 김정욱 박사님 거 저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혼자서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안주로도 좋고. 언제 먹으면 지금 됩니까? 드시면 됩니다. 예, 지금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8개를 150g씩 나누어 가지고 택배 포함해서 35,900원. 네, 나가는데 제주도 흑돼지입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요. 맛있나 봅니다. 맛있어요. 네, 저희도 이거 끝나고 먹도록 하고요. 자, 스펙스에서 또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황 먹은 능이 오리백숙인데요. 야, 유황도 좋은데 능이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오리 중에서도 유황을 먹여 키운 오리는요, 일반 오리에 비해서 육질이 쫄깃하고 잡내가 없답니다. 거기에다가 향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능이버섯까지. 정말 능이버섯도 비싸고 귀하지 않습니까? 이 능이 백숙, 능이 오리 백숙 한 팩에 무려 1.2kg짜리 3팩, 합쳐서 총 3.6kg에 달하는 압도적인 양인데요. 온 가족이 배부르게 드시고도 남을 만큼 푸짐한 이 3팩 세트를 단돈 55,900원에 제공해 드립니다. 팩당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에서 편하게 최고급 보양식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특히 이렇게 더위 끝 무렵에 특히 드시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비싼 돈 주고 외식하지 마십시오. 스픽스와 함께 이번 가을 건강하게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한번 주문해서 사서 드시도록 하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을까요? 네, 꼭 한번 노임에서 드십시오. 네, 카메라 네. 저 잡아주시고요. 이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직접 직원들이 가서 그 공정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하고 확인하고. 포천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요. 포천. 지금 한 1,000세트 정도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해놓고 팔아보자라고 이제 지금 했고 매우 일단 맛이 담백하고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족발은 처리 기술 중에 그 돼지 털이 없어져야 되냐죠.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 이상출 사장님이라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시는 분이라 아니 맛이 어떤지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맛있어서 먹으려고 맛있습니다. 노임에서도 좀 평가 전 이미 해주세요. 네, 아주 한 점에 2점을 먹었기 때문에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예.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분 뉴스님 이분 유서님은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고요. 예, 족발이 저희 집에서 특별하거든요. 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사랑받으실 때가 주말에 족발 사오면 엄마가 요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빠를 반기는 엄마의 미소가 보이는 날이에요. 여러분 네, 꼭 온 가족이 족발